여기서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하세요. 며느리는 75살 시아버지를 산골 폐가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양원비 200만 원이 아깝다는 이유였죠. 전화도 안 터지는 곳, 해만 지면 짐승 울음소리 들리는 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시아버지 주머니에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을 그것이 들어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정확히 5분 뒤 휴대폰에 걸려온 전화 한 통.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경기도 외곽, 이름도 생소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휴대폰 신호도 잡히지 않는 곳, 마을 입구에서 한참을 더 들어가야 나오는 폐가 한 채가 있었죠. 서윤이는 그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조수석에는 75살 시아버지 박철수가 앉아 계셨어요. 낡은 잠바에 해진 바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무릎 위에 올려놓은 모습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산속 깊은 곳, 폐가 한 채만 덩그러니 서 있는 풍경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윤이야, 여기가 어디냐? 요양원 아니구나.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희는 대답 대신 차 시동을 껐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내리세요. 여긴 사람도 없는데 왜 여기 내리라는 거냐? 내리시라니까요. 윤희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박철수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천천히 차에서 내렸죠. 보따리를 들고 내리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윤희는 폐가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서 며칠 계시면 돼요. 제가 다시 올게요. 며칠이라니 윤희야 무슨 소리냐? 여긴 전화도 안 터지잖니.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이미 차 쪽으로 돌아서고 있었죠. 박철수가 며느리 팔을 잡으려 했지만 윤희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요양원비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저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윤희야 제발. 여기서 알아서 지내세요. 누가 지나가면 도와줄 거예요. 윤희는 차 문을 열고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죠. 박철수는 차 앞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윤희는 이미 후진을 시작했습니다. 차가 돌아서는 순간 박철수는 윤희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윤희야! 윤희야! 하지만 윤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는 빠르게 산길을 내려갔죠. 백미러로 보이는 시아버지 모습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200만 원씩 1년이면 2,400만 원이야. 그 돈이면 내가 뭘 하겠어.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차 안에서 윤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양심의 가책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차는 산골 마을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한편 폐가 앞에 남겨진 박철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보따리를 끌어안고 멍하니 길을 바라봤죠.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이라 금방 어두워질 거예요. 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약봉지가 전부였죠. 윤희야, 왜 이러는 거냐? 박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엔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도 위로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산새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윤희의 차 안에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윤이는 남편과 이혼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죠. 아들 민준이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이 안 돼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쪽 집안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아버지 박철수를 모셔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는 거였죠. 윤희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한 달에 50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돈이 필요했던 윤희는 결국 시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박철수는 초라한 행색으로 윤희 집에 들어왔죠. 낡은 옷 몇 벌과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윤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가진 거 하나 없는 노인이네. 박철수는 윤희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방 한 칸에서 지냈죠.
가끔 치매 증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길을 잃기도 했지만 윤희에게 큰 피해를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희의 불만은 쌓여갔어요. 50만 원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했거든요. 게다가 박철수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약을 사는 비용까지 들었습니다. 윤희는 점점 시아버지가 짐처럼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박철수의 치매가 더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배회하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윤희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요양원에 알아보니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이 든다고 했죠. 엄마, 요양원은 너무 비싸요. 할아버지 여기 계시게 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돈 벌어. 한 달에 200만 원씩 1년이면 2,400만 원이야. 그 돈이면 우리가 뭘 하겠니? 그래도 할아버지를 어떻게 해? 시끄러워. 내가 모실 거면 내가 돈 벌어와. 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취업도 안 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윤희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비를 아끼면서도 시아버지를 떠넘길 방법을 찾았어요. 그러다 생각해낸 게 시골에 두고 오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치매가 있으니 기억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누군가 발견하면 경찰이나 복지시설에서 알아서 처리할 거라 여겼습니다. 엄마, 그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혼자 어떻게 살아요? 민준이 다시 한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내가 책임질 거야? 아니면 입 다물든가. 결국 오늘 아침 윤희는 시아버지를 차에 태웠습니다. 요양원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죠. 박철수는 순순히 차에 탔습니다. 윤희를 믿었거든요. 그렇게 차는 경기도 외곽 산골마을로 향했어요. 민주는 집에 혼자 남아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막을 힘이 없었죠. 그저 할아버지가 무사하기만 바랄 뿐이었어요. 한편 윤희는 산길을 내려오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200만 원씩 아끼면 1년에 2,400만 원이야. 2년이면 5천만 원 가까이 되고 양심의 가책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그렇게 차는 산골 마을을 완전히 벗어났고 윤희는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윤희는 국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버리고 온 지 정확히 5분쯤 지났을 때였죠. 휴대폰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윤희는 운전하면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박철수 회장님 댁 맞으십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정중한 말투였죠. 하지만 윤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회장님이라고 했거든요. 네. 무슨 회장님요? 잘못 거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강태민 변호사입니다. 박철수 회장님 전화번호로 연락드렸는데 회장님과 통화가 안 돼서 보호자 연락처로 전화드렸습니다. 윤희는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회장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회장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박철수 회장님 맞으십니다. 75세 강남 일대 빌딩 8채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윤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강남 빌딩 8채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죠. 시아버지는 가진 거 하나 없는 가난한 노인이었는데 말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저희 시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혹시 지금 회장님과 함께 계십니까? 정기자산관리보고건으로 연락드렸는데 회장님 전화가 계속 꺼져 있어서요. 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윤희에게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어요. 자산관리라니, 빌딩 8채라니. 지금은 안 계시는데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죠. 그렇습니까? 그럼 회장님께서 어디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중으로 꼭 보고드려야 하는 사안이라서요. 그게 잠깐 외출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회장님 휴대폰 위치 추적이 가능하니까요. 혹시 급한 일이 있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희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거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빌딩 8채. 강남에 700억. 윤희는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박철수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죠.
그리고 몇 개의 기사가 나왔어요. 30년 전 작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강남 일대 프리미엄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 재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보니 시아버지 박철수가 맞았어요. 다만 10년 전 사진이라 지금보다 젊어 보였지만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윤희는 휴대폰을 놓쳤어요. 내가 뭘 한 거야? 700억대 자산가를 산속 폐가에 버리고 온 겁니다. 요양원비 200만 원이 아까워서 말이죠. 윤희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손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변호사가 위치 추적을 한다고 했죠. 그럼 시아버지가 산속에 있다는 게 곧 드러날 거예요. 아니, 이미 추적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윤희는 급하게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유턴했어요. 다시 산골마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데려와야 했죠. 아니, 데려오기 전에 들키면 안 됐습니다. 제발, 제발 아직 그 자리에 계셔야 해. 윤희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다시 산길로 접어들었죠. 손은 계속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5분 전만 해도 속 시원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 남은 건 공포뿐이었습니다. 윤희는 산길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죠. 머릿속으론 계속 계산이 돌아갔어요. 강남 빌딩 8채라면 한 채당 얼마일까? 적어도 100억은 넘을 겁니다. 800억. 아니 700억이라고 했나?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진 시아버지를 산속에 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꿈이어야 했죠.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휴대폰엔 여전히 강태민 변호사의 번호가 남아있었거든요. 윤희는 다시 한번 인터넷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신호등 대기 중에 빠르게 스크롤을 내렸죠. 기사엔 박철수의 성공 스토리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30년 전 작은 부동산 중개소로 시작해서 강남 개발 초기에 땅을 사들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땅 위에 빌딩을 지었죠. 지금은 강남역 인근의 오피스 빌딩 5채, 청담동의 상가 빌딩 2채, 압구정동의 주상복합 빌딩 1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총 자산 가치는 7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700억. 윤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요양원비 200만 원 때문에 700억 자산가를 버린 겁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노인학대죄였습니다. 윤희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이건 명백한 범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치매가 있는 노인을 산속에 유기한 거니까요. 게다가 상대는 700억대 재벌이었죠. 변호사가 10명은 붙을 거야. 아니, 20명도 넘을지 몰라. 윤희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호흡은 가빠졌어요. 차 안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에어컨을 틀었지만 소용없었죠.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상속이었어요. 만약 시아버지가 윤희를 용서한다면 그 재산 중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아니, 전부는 아니더라도 10분의 1만 받아도 70억이었죠. 아니야, 지금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야. 윤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일단 시아버지를 무사히 모셔와야 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어야 했습니다. 요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다고 둘러대면 될 거예요. 차는 이미 산골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윤희는 더 빠르게 엑셀을 밟았죠.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차체가 흔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 자리에 계셔. 제발. 윤희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기를 바랐죠. 만약 폐가 안으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산길을 헤매고 있다면 찾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만약 변호사가 먼저 도착했다면 그땐 끝이었어요. 모든 게 들통날 테니까요. 윤희는 입술을 더 세게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죠. 드디어 폐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폐가 앞에 시아버지가 여전히 앉아 계셨거든요. 보따리를 옆에 두고 멍하니 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윤희는 급하게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차에서 뛰어내렸죠. 아버님. 윤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밝게 웃으려 애썼어요. 박철수는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슬픔과 배신감이 가득했죠. 윤희는 급하게 박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엔 억지 미소를 띄웠지만 눈빛은 불안함으로 가득했죠. 박철수는 며느리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엔 배신감과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아버님, 제가 왔어요. 요양원이 마음에 안 드셔서 다시 모시러 왔어요. 윤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밝게 말하려 애썼죠.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요양원? 여긴 요양원이 아니잖니. 윤희야, 왜 날 여기 두고 갔냐?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요양원 가는 길에 잠깐 쉬려고 들른 건데. 거짓말 마라. 내가 날 버리고 간 거 다 알아. 박철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윤희는 당황했어요. 시아버지가 치매 초기라 기억을 못할 줄 알았는데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죠. 아버님, 오해예요. 정말로. 손 떼라고 했잖니. 요양원비 200만 원 아깝다고 했잖아. 윤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철수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죠. 어떻게든 둘러대야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때 화가 나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집으로 가요. 윤희는 박철수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팔을 뿌리쳤어요. 윤희는 더 다급해졌습니다. 시간이 없었거든요. 변호사가 언제 올지 몰랐으니까요. 아버님, 제발이요. 빨리 가야 해요. 왜 그렇게 급하냐? 조금 전엔 날 버리고 갈 땐 여유롭더니. 박철수의 말에 윤희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득이 쉽지 않았어요. 그냥 억지로라도 차에 태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박철수의 팔을 강제로 잡았죠. 아버님, 지금 가야 한다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길 아래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윤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벤츠 세 대가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죠. 고급 차량들이었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온 겁니다. 아니, 이미 늦었어요. 윤희는 박철수를 차에 태우려 했지만 박철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차에 타요. 빨리요. 하지만 박철수는 윤희의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벤츠들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윤희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죠. 첫 번째 벤츠가 폐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차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강태민 변호사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폐가 산속, 그리고 보따리를 옆에 둔 박철수.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뒤따라온 벤츠들에서도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비서들과 경호원들이었어요. 총 6명 정도 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박철수에게 다가갔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윤희를 향했습니다. 박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태민이, 여기 어쩐 일이냐? 회장님, 전화가 안 돼서 위치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곳에 계십니까? 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윤희를 바라봤죠. 윤희는 두 손을 모으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강 변호사는 윤희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윤희는 두 손을 비비며 뒤로 물러섰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부인,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강 변호사의 질문은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윤희는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아니에요. 요양원 구경 왔다가 아버님이 잠깐 쉬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여기. 요양원 구경이요? 이 산속 폐가에서요? 강 변호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전화도 안 터지는 오지, 사람 하나 없는 폐가, 그리고 보따리만 든 박철수. 이건 명백히 유기였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그럼 왜 회장님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까? 그리고 왜 보따리만 들고 계십니까? 윤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미 모든 걸 파악한 듯 했죠. 그는 박철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박철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윤희가
날 여기 두고 갔다. 요양원비가 아깝다면서. 강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비서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윤희는 두 손을 모으고 빌었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제가 정말 오해가 아닌 것 같은데요.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강 변호사가 일어나 윤희를 마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윤희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요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나 해요. 그래서 700억 자산가를 산속에 버리셨습니까? 강 변호사의 말에 윤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강 변호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노인학대 및 유기죄로요. 안 돼요. 제발, 제발요. 윤희는 강 변호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죠. 윤희는 박철수에게 기어갔어요.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박철수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믿었던 며느리,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며느리였죠. 하지만 그 며느리는 자신을 산속에 버렸습니다. 돈 때문에요. 윤희야, 난 내가 힘들다는 거 알았어. 그래서 참았지. 내가 나한테 짜증내도 대충 밥 줘도 참았단다. 박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날 버릴 줄은 몰랐어. 그것도 이런 산속에. 전화도 안 터지는 곳에. 아버님, 이젠 못 믿겠다. 넌 날 짐으로만 봤구나. 박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강 변호사는 전화를 끝내고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곧 도착할 겁니다. 그때까지 여기 계십시오. 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요양원비 200만 원을 아끼려다 인생을 망친 겁니다. 700억은 고사하고 이제 감옥에 가야 할 판이었죠. 강 변호사는 박철수를 부축해 벤치로 안내했습니다. 비서들이 보따리를 들어줬어요. 박철수는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윤희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엔 실망과 슬픔만 가득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산길 아래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죠. 이미 모든 희망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차가 멈춰섰고 경찰관 4명이 내렸습니다. 강 변호사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경찰관들은 주변 상황을 살펴봤죠. 폐가 산속, 그리고 주저앉은 윤희. 신고하신 분이십니까? 경찰관이 강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박철수 회장님의 변호사 강태민입니다. 회장님께서 며느리에게 유기당하신 사건입니다. 유기라니요? 네, 며느리 서윤희 씨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회장님을 이 산속에 버리고 갔습니다. 요양원비가 아깝다는 이유로요. 경찰관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윤희에게 다가갔어요. 윤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윤희 씨 맞습니까? 네. 노인학대 및 유기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윤희는 두 손을 내밀었어요.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윤희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단호했어요. 그들은 윤희를 경찰차로 데려갔습니다. 윤희는 차에 태워지면서 박철수가 탄 벤츠를 봤어요. 차 안에서 박철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박철수의 눈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윤희를 태우고 산길을 내려갔죠. 남은 건 강 변호사와 비서들, 그리고 박철수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박철수가 탄 벤츠로 돌아왔어요.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박철수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태민이, 난 늙었나 보다.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을 받다니. 박철수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재산을 미리 알렸더라면. 아니, 그랬으면 더 심했을 수도 있겠구나. 박철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을 알았다면 윤희는 더 집착했을 거예요. 어쩌면 재산을 노리고 더 나쁜 짓을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몇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회장님, 유 원장과 상속 관련 서류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지. 윤희와 그 집안은 상속에서 완전히 빼라. 박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손자 민준 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어머니 윤희와는 달랐죠.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아꼈던 손자였습니다. 민준이는 따로 만나봐야겠어. 그 애가 어머니한테 휘둘린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날 아끼는 건지 확인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죠. 여보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안한 목소리였어요. 민준 씨, 강태민 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준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윤이는 구치소에 수감됐어요. 노인학대 및 유기죄로 기소된 상태였죠.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배정됐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강 변호사가 확보한 휴대폰 위치 추적 기록, 폐가 주변 목격자 진술, 그리고 박철수의 증언까지. 윤희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판사는 윤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죠. 윤희는 법정에서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민주는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강 변호사가 마련한 자리였어요. 강남에 있는 박철수의 사무실이었죠. 민주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넓은 사무실, 고급 가구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 전경. 민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민주는 박철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말렸어야 했는데. 제가 무능해서. 박철수는 손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어머니가 잘못한 거지. 하지만 제가 돈을 벌었더라면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요. 아니다. 돈 문제가 아니었어. 내 어머니는 날 짐으로 봤단다. 돈이 있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박철수는 민준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에게 눈짓했어요. 강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죠. 민준 씨, 회장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상속 재산 중 일부를 민준 씨에게 남기시겠답니다. 민준은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할아버지를 지키지도 못했는걸요. 민준아, 넌 착한 아이야. 내가 반대했다는 거 다 알아. 내 어머니가 너무 강했을 뿐이지. 박철수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 돈으로 내 인생을 펼쳐라. 취업 준비도 하고 사업도 해보고.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민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움과 죄송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박철수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죠. 그리고 명심해라.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마라. 내 어머니는 날 가난한 노인으로 봤어. 그래서 함부로 대했지. 내 할아버지. 노인을 공경하는 건 돈 때문이 아니야.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존중하는 거란다. 박철수의 말에 민주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출소했어요.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었죠. 민주는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어머니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윤희는 결국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게 됐어요. 요양원비 200만 원을 아끼려다 700억을 잃은 셈이었죠. 어느 겨울날 윤희는 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손이 꽁꽁 얼었어요. 그때 고급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차 안에는 박철수와 민준이 타고 있었어요. 윤희는 그 차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차는 그녀를 지나쳐갔죠. 윤희는 다시 폐지를 주었습니다. 이젠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녀가 버린 건 시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노인을 함부로 대하는 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크고 잔혹하죠. 여러분은 주변의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